근데 여러 품목들을 구분할 때 유독 우리나라는 식료품 물가가 올랐다. 유독 왜 예, 유독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쌀 가격, 뭐 계란, 파, 뭐 백설탕, 식용유 전반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요. 뭐 일단 식료품 물가 하면은 과일이나 채소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배경은 뭘까요?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유통 구조가 일단 문제다. 시중 통화량이 4천조가 풀렸다. 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러면 더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닌지 걱정이 네.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라고 보는데요. 이 통화량이 늘어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통화량이 줄어들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침엔 주부들이 5일 오픈런 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마감 세일 경쟁한다. 굉장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심각합니까? 정말 그 물가 부담에 지금 억눌려 있다. 음. 네, 지금 프레스룸인데요. 네. 프레스되어 있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주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 뭐 이제 식탁에 오를 어떤 뭐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채소 혹은 과일을 올리는데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양파 같은 경우 148%나 올랐고요. 이게 2년 전과 비교해서 이만큼 올랐다. 예, 호박 55%, 된장, 두부 이게 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매일 저희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의 가격이 이렇게 150%나 오르니까 아니 물가 상승률이 2.5%야? 3%야? 이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만큼 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 물가가 지금 우리만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물가가 그만큼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올랐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뭐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22년, 23년, 24년 예. 이 3개년을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시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물가 올랐지만 유독 여러 품목들을 구분해 보면 예.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식료품 물가나 혹은 전기세라든가 뭐 그런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 품목들을 구분할 때 유독 우리나라는 식료품 물가가 올랐다. 유독 왜 예, 유독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쌀 가격, 뭐 계란, 파, 뭐 백설탕, 식용유 전반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요. 뭐 일단 식료품 물가 하면은 과일이나 채소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배경은 뭘까요?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유통 구조가 일단 문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과 같은 경우에 사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사과라고도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는 이 사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역 절차가 있거든요. 이 검역 절차에서 사과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관세 장벽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뭐 이 사과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사과에만 의존하는데, 예. 근데 사과 공급이 항상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들쭉날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급락했다가. 예. 그러니까 높아진 그 물가를 더 현실적으로 지각하다 보니까 고물가를 인식하는데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유독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그 배경이 유통 구조에서 수입이 뭐 금지된다든가 물론 우리나라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예. 작용하겠죠. 또 농가들의 어떤 농업 형식이 좀 영세하거나 또 소농공인이거나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또 이 계절 변화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절 예를 들어서 호우가 있다 혹은 폭설이 있다 그때마다 이 농산물이 뭐 흉작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유통 구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좀 살인 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잠깐 진단을 했지만 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예,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채소 물가나 과일 가격이 급등할 때라고 한다면 그런 계절이 있거든요, 항상. 그럼 그런 계절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항상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설 연휴를 앞두고 항상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예. 그럼 그런 기점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 그런 기간을 앞두고는 어떤 특정 농산물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대체로 만든다든가 예. 그러니까 공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하면 가능한 대책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런 서민들이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의 상승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정부는 물가를 좀 잡고 있다, 뭐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저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좀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 네.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중 통화량이 4천조가 풀렸다. 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러면 더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닌지 걱정이 네.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라고 보는데요. 이 광의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최근 2020년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예. 내 집을 못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절규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는 어떠하냐면 이 통화량이 늘어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통화량이 줄어들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많다. 예를 들면 예금 저축액이 쌓인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투자할 자금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 혹은 부동산 말고도 소비할 여력이 생긴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비는 내구재 소비를 가리킵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내구재 수요가 늘어나면 그 내구재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몇 가지입니다. 자동차의 수만 가지죠. 부품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수만 가지. 2만 가지가 2만이나 됩니다. 됩니까? 그럼 그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한 대가 판매되면 집 하나가 판매되면 굉장히 많은 원자재나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물가 잡기가 좀 더 험난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집값 얘기하셨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요새 동향 보면은 집값이 또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집값 관심 가는 분들 많거든요. 말씀 네. 좀 해주시죠. 뭐 일단 긴 시간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간단하게요. 여러분이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그리고 부채 그다음 주택 가격 이렇게 세 보시면 가지,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금리가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최저 금리가 2%대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립니다.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 대출 규모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거래가 활성화되니 가격이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24년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중반 이 시점은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약보합이었다가 그러니까 예. 전주보다 떨어지는 흐름이었다가 중반을 기점으로 전주보다는 오르는 또 전주보다는 오르는 그러니까 강보합 기조로 좀 전환된 어쨌든 14주 연속 올랐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본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강보합 기조인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치솟는 건 아니지만 예. 또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합해서 다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이런 강보합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르고 있고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인데 맞습니다. 일단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뭐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이 시점이 좀 맞물린 지점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온 국민이 이 영상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니까 예. 딱 컨설팅스럽게 맞춤화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입지나 뭐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매매 가격,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에서 플러스 상승세로 전환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러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것이 추천될 만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물론 어떤 특정 지역은 전혀 이런 상승 전환을 체감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그렇겠죠.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같은 군소 도시들이죠. 이런 지역은 전혀 회복세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가격의 움직임은 시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뭐 말씀 정확하면 뭐 수도권, 뭐 서울 지역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네, 들긴 그건 합니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